안녕하세요. 깊은 밤, 편안한 수면에 듣기 좋은 깊고 진한 역사의 한 조각을 들려드리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드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오늘도 뉴스가 켜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다고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중동 정세가 또다시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채널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고 텔레비전을 끄시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걸까? 누가 잘못한 건가? 왜 시작된 건가? 언제쯤 끝나는 건가? 오늘 밤은 그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100년 전에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무려 3000년 된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언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칼을 거치고 중세 십자군의 말발굽을 거치고 영국의 배신을 거치고 히틀러의 학살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3000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3000년째 싸움의 땅인지, 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녔는지, 영국이 어떻게 같은 땅을 두 민족에게 동시에 팔았는지, 왜 미국은 70년 넘게 이스라엘 편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맞붙은 이 전쟁이 왜 우리 삶을 직접 흔들고 있는지를 하나의 실로 전부 꿰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다음에 뉴스에서 중동 이야기가 나올 때 채널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더 긴 이야기가 보이실 테니까요. 이야기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중해 동쪽 사막과 바다 사이에 끼어있는 손바닥만 한 땅 한 조각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지중해의 동쪽 끝입니다.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아주 좁은 땅덩어리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푸른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황량한 사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띄어있는 손바닥만한 땅, 우리나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작은 이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사막이 대부분이라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나 척박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강대국들이 이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왔습니다. 중세 십자군이 200년 동안 8번이나 군대를 보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400년을 지배했죠. 영국이 들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땅을 두고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땅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세워진 한 도시에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평화의 터전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역사는
그 이름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역사상 44번이나 점령을 당했습니다. 2번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역설적인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도시는 이토록 오랫동안 싸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새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예배 방식도 다르고 경전도 다르고 부르는 신의 이름도 다릅니다. 그런데 뿌리를 한 겹 한 겹 벗겨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세 종교 모두 같은 한 사람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형제 종교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종교 모두 똑같은 한 장소를 성지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쉽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세 형제가 있는데 셋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집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무려 3000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축구장 20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작은 언덕 위에서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신이 머무는 집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위는 세상의 시작점이자 신과 인간이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웅지사이타야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황금빛 돔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원이지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바로 이 바위에서 하늘로 올라 신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이슬람에서 메카와 메디나 다음으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원 아래 서쪽 벽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째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해 온 곳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그리며 돌아오지 못한 고향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왜 2% 풀기 어려운 것인지 이제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슬람 성지가 있는 자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이슬람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신성한 그 바위 곁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겠죠.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한쪽이 얻으면 반드시 다른 쪽이 잃는 구조인 거죠. 놀랍게도 3000년 동안 이 구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처음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기원전 1000년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시절이에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산 위에 처음으로 유대교 성전을 지었습니다. 신이 머무는 집이었죠.
당시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정교하게 조각된 벽면, 그리고 그 중심에 신성한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국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같은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죠. 나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136년 뒤인 기원전 586년, 이번에는 남쪽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솔로몬이 정성껏 지은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멀고 먼 바빌론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지요.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차례로 이 땅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기원 후 70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지배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5달의 긴 포위 끝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다시 불길에 휩싸였으며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쫓겨났어요. 기원 후 135년 또 한 번의 반란이 진압된 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입성을 영원히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 위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것이었죠.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그리스어로 흩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으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기 본동 전까지 말이죠. 1878년입니다. 거의 2000년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자기 땅 하나 없이 남의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긴 요랑의 세월이 이후 펼쳐지는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절의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낯선 나라에 정착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조용히 새 삶을 꾸려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럽 곳곳에 자리를 잡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정착하든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손가락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세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에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구세주가 세상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이 낙인이 1000년 넘게 유럽 전역에서 교육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신을 배신한 민족이라고 배우며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배웠고 아버지가 그렇게 배웠고 아이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교육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었어요. 중세 기독교는 이자를 받는 금융업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금융과 무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잘 살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이 똑같아요. 유대인이 돈을 다 빨아간다는 혐오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상인을 보면 부러워하다가도 세상이 조금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 상인에게 손가락을 겨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잔인했어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유대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14세기의 일이에요.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갔고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이었어요.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고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포그롬이라 불리는 유대인 집단 학살이 일어났어요. 포그롬은 러시아어로 파괴라는 뜻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 화살이 언제나 유대인을 향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잘 살면 시기를 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보호해줄 권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느 나라에서 쫓겨나도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쫓겨나면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쫓겨나면 동유럽으로 갔습니다. 동유럽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19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한다. 우리만의 나라가 있어야 이 악순환이 끊어진다. 네, 이것이 바로 시온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생각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비주류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지금 사는 나라에 동화되어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의 유대인들은 독일 편에서 싸웠습니다.
우리 조국 독일을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졌습니다. 패전국이 된 독일의 경제 대공황까지 덮쳤어요. 굶주리고 절망한 사람들은 분노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한 곳으로 모아 권력을 잡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히틀러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업을 하나둘씩 빼앗겼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고 거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히틀러는 왜 하필 유대인을 택했을까요? 첫째, 패전과 대공황으로 분노한 독일 국민들에게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유대인 때문이다.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히틀러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리아인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유대인은 그 순수한 피를 더럽히는 열등한 존재라고 망상이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이미 금융과 언론, 학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히틀러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언제든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었어요. 탄압하면 국민의 분노를 한 것에 집중시킬 수 있고 잠재적 위협도 함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히틀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을 유럽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유럽 곳곳에 가스실이 설치된 수용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차에 실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이었었죠.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은 10명 중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가 이 참상을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유대인에게 안전한 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에 가장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 시온주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비주류였습니다. 지금 사는 나라에 동화되어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들은 독일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학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죠. 유대인을 없애려던 사람이 오히려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없애려던 사람이 유대 국가를 만든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잔인한 역설이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 이야기는 히틀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은 다시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영국이 저지른 배신이 있었습니다. 같은 땅을 두 민족에게 동시에 팔아버린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비극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에 씨앗이 뿌려지는 장면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해입니다. 당시 중동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스만 제국이 400년째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드넓은 땅을 손에 쥐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에게는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아온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섰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난감했어요. 동쪽으로는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해야 했고 서쪽으로는 독일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2장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2장의 카드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1915년의 일이에요. 영국의 이집트 고등 판무관 맥마흔이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우리 영국 편에서 싸워달라. 그러면 전쟁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해주겠다. 바로 맥마흔 선언입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랍인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영국 편에서 기꺼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독립이라는 꿈을 가슴에 품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째 카드입니다. 1917년의 일이에요.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이번에는 유대인 쪽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자이자 영국의 유력한 금융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 역시 간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벨푸어 선언입니다. 왜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영국에는 당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 내 유대계 금융가들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약속하면 그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영국이 아랍인들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땅에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내 같은 땅입니다. 같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영국이 같은 땅을 두 민족에게 동시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뒤에서 프랑스와도 비밀 협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1916년의 일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사이크스-피코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어요. 중동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 하나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갈랐습니다. 그 선 하나가 레바논과 요르단을 만들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민족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럽의 강대국 두 나라다. 자기들 편의대로 직선을 그은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 국가들의 국경선이 어딘가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국경선이 바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자로 그어 만든 선이기 때문입니다. 한 땅을 세 방향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랍인에게 한 번, 유대인에게 한 번, 그리고 프랑스와 나눠 가지기로 한 것까지 말이에요. 지금 중동의 모든 분쟁은 사실 이 순간은 씨앗이 자라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같은 땅을 약속받았으니까요. 결국 영국은 이 뜨거운 감자를 유엔에 떠넘겼습니다. 1947년의 일입니다. 유엔이 오랜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 구역과 아랍 구역으로 나누자는 분할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할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랍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땅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그 땅의 56%를 유대인에게 주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땅의 6%를 가진 사람에게 절반 이상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랍인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반면 유대인들은 이 분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어요.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의 한 박물관 홀에서 건국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2000년 만에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유랑 끝에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건국 선포 바로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의 아랍 국가 군대가 일제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갓 태어난 나라에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영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같은 땅을 여러 민족에게 팔아버린 그 순간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오늘 밤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약속과 가장 오래된 배신이 같은 땅 위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국 선포 바로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의 아랍 국가 군대가 일제히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나라입니다. 정부 청사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다운 군대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군대를 가진 5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는 이미 준비된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가나라고 불리는 민병대였어요.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몰래 운영해온 조직이었습니다. 건국 선포와 동시에 정규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둘째, 싸우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입장에서는 지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쫓겨다닌 끝에 겨우 얻은 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죠. 반면 아랍연합군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나와 싸우는 원정이었습니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군인과 원정을 나온 군인의 사기가 같을 수는 없었어요. 셋째, 아랍연합군 내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5나라가 함께 싸웠지만 사실은 각자의 속셈이 달랐어요. 이집트는 요르단을 의심했고 요르단은 시리아를 불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연합군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짜 도생이었어요. 통합된 지휘 체계가 없는 군대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넷째, 무기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시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어요. 중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냉전의 계산이었습니다. 갓 건국한 나라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것이었죠. 전쟁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쟁 전 유엔이 이스라엘에 할당한 땅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56%였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77%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는 동안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아랍인 약 75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를 피해 스스로 피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강제로 집에서 끌려나왔어요. 500개가 넘는 아랍 마을이 파괴였고 마을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바꾸어 버렸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흔적들이 지도 위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날을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번국의 날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을 두 민족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요르단과 레바논, 시리아의 난민 캠프로 흩어졌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의 후손이 지금 약 500만 명입니다. 세대, 네대째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떠나온 집의 열쇠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고향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깊은 아이러니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박해받았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민족을 나라 없이 떠돌게 만든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이죠. 역사에서 이보다 잔인한 역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그로부터 19년 뒤에 나타납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이었어요. 이스라엘 공군기 200여 대가 동시에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목표는 이집트의 공군기지였어요. 이집트 군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단 3시간 만에 이집트 전투기 300대가 지상에서 불타버렸습니다. 이륙조차 해보지 못하고 전멸한 것입니다. 같은 날 시리아와 요르단의 공군도 괴멸되었어요. 하늘에 장악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6일 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단 6일이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4대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전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군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속전속결 중 하나로 기록된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얻어맞기 전에 내가 먼저 친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좁습니다. 적이 먼저 쳐들어오면 방어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위협이 감지되면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유엔이 중재에 나서는 순간 전쟁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엔이 움직이기 전에 전부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6일이라는 시간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6일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모든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는 가자 지구. 바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입니다. 하마스가 있는 그곳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역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미래의 수도로 주장하는 동예루살렘.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이에요. 그리고 시리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골란 고원도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분쟁 지역들이 전부 1967년 이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들입니다. 유엔은 즉각 결의안을 냈어요.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즉각 철수하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1967년에는 정착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만 53만 명의 유대인이 정착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쌓였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어요. 인티파다입니다. 아랍어로 떨쳐 일어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든 팔레스타인 청년들과 총을 든 이스라엘 군대의 충돌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일단 봉합되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자는 합의였었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강경파들이 이 합의를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의 강경파는 정착촌 건설을 멈추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의 강경파는 테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정은 종이 조각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패턴이 반복됩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강경파가 뒤집습니다. 폭력이 터지면 또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경파가 또 뒤집습니다. 2000년 2차 인티파다, 2006년 하마스의 가자 지구 장악, 2008년, 2012년, 2014년, 2021년 가자 전쟁, 30년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이 왔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어요. 1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명이 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폐허가 되었으며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이란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동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그 순간부터 바빌론 유수, 로마의 추방, 2000년의 유랑, 홀로코스트, 영국의 배신, 건국과 나크바, 6.1 전쟁, 그리고 지금의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꿰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분쟁에서 완전한 악당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박해받은 유대인이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꿈꾸던 아랍인이 분노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자기 땅에서 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의 정당한 열망이 같은 땅 위에서 충돌했을 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국은 같은 땅을 2번 팔았고 미국은 한쪽 편만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셨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일까요? 전쟁이 나도 학살 논란이 일어나도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이 올라와도 미국만은 언제나 이스라엘 곁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총 30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70년 넘게 이어진 지원입니다.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70년 이후 49번 이상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우방 관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냉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냉전이었습니다.
소련은 중동의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자금을 댔습니다. 중동을 소련의 영향권 아래 두려 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할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중동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아랍 국가들을 견제해 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맞는 카드였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의 일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단 32일 동안 567번의 수송 비행을 해서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날랐습니다. 소련이 아랍 국가들에 26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에 22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동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장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관계는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로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박해받고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내 유대인 사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융과 언론, 법조, 학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이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입니다. 이 단체의 규모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을 대표합니다. 미국 하원 선거구가 435개인데 그 435개 선거구 전부에 조직이 있습니다. 전 하원 의장이었던 뉴트 깅리치는 에이펙을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익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펙은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의원에게는 후원금을 끊고 상대 후보를 밀어줍니다. 선거에서 지고 싶은 정치인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이 로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가 가장 의외입니다. 종교입니다. 미국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수천만 명 있습니다. 이들의 신학에는 독특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영토가 넓어질수록 재림이 가까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미국 보수 정치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 표를 무시하고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냉전의 계산, 유대인 로비의 자금, 복음주의의 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70년 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 구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반격하는 동안 미국은 항공모함을 지중해로 보냈습니다.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유엔의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가 개입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습한 것입니다.
이란은 왜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일까요? 이란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왜 우리의 삶을 직접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분쟁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이유가 이제 조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전의 계산이었고 로비의 힘이었고 종교적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 뒤에는 언제나 여러 겹의 이유가 쌓여 있습니다. 뉴스 한 줄 뒤에는 언제나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반격했으며 헤즈볼라가 개입하고 이란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중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8일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외곽, 핵시설이 있는 지역, 미사일 기지들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이니가 그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지도부 인사 48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격으로 사망한 것은 군인과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어린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일간지 테헤란 타임즈는 일면 전체를 그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으로 채웠어요. 이 순간부터 이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적 대화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격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란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중동의 오랜 인맥을 가진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란인들의 마음은 자기 딸에게 못할 짓을 한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응징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요.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감정이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한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동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란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닿지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둘째,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이 뒤에서 자금과 무기를 대며 지원해온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의 뿌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였어요.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이 구매였어요.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석유 대금 결제가 달러 대신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3%에 불과했던 위안화 결제 비율이 31%까지 올라왔어요.
달러로만 석유를 사고 팔아야 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신호였었죠. 이란을 흔드는 것은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부추긴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라고요. 당시 중동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가 괴멸되었어요. 헤즈볼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던 세력들이 하나둘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이란의 나머지 힘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공격을 강하게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너무 얕보았거든요. 이란의 면적은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한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이란의 면적이 더 큽니다. 인구는 무려 9천만 명에 가까워요. 경제 제재를 받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공학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5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고, 화학기술에 대한 축적 또한 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공습이 시작된 뒤 이란의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어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식 지도자로 추대된 하메이니의 장남 무스타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뒤 이란의 국가안보수장 라리자니마저 이스라엘의 핀셋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동시에 공백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 미국을 돕고 있는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란만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온건파의 목소리죠. 미국은 발을 빼면 그만이지만 이란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정권자 없이 두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란은 왜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일까요? 이란은 지금 가성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짜리 자폭 드론을 띄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비 사용 비율이 20대 1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20원을 쓸 때 이란은 1원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이란의 미사일 재고도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이지요. 대신 아주 선별적으로 아주 계산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버티면서 미국의 소모를 유도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테러 전담부 수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한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졌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열흘 안에 끝내자고 했어요. 동맹국들에게 호위 함대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의 동참을 명시했죠. 그러나 각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난색을 표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주저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을 시작한 것이 미국인데 왜 뒷수습을 다른 나라에 시키느냐고 말이에요. 공격을 중단하면 해결될 일이라고요. 미국도 급해졌습니다. 자국의 함정들은 6,000km 이상 떨어진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으면서 다른 나라 군함을 파견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란이 굴복하지 않는 한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름값만 올려놓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채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 공습에서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이었어요.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모이는 하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석유 시설을 건드리는 순간 이란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수습은 미국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석유 시설만큼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같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은 절대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500원 선을 터치했어요. 왜 전쟁이 나면 환율이 오를까요? 국제거래에서 달러로 꼭 결제해야 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전쟁으로 이 에너지의 수급이 불안해질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환율을 더욱 크게 흔든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2025년 2월과 3월이었습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 시기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하죠. 파종을 준비하고 비료를 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사에 꼭 필요한 비료가 있습니다. 바로 질소 비료이지요. 다른 비료는 빠져도 되지만 질소 비료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암모니아이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이 흔들리면 비료 가격이 오르고,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이 계산을 시작합니다. 올해 비료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가 나겠구나.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산물이 부족해집니다. 농산물 중 일부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데요. 사료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비싼데 왜 비싼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달 뒤에 전쟁이 끝나면 비료 가격도 안정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때 비료를 뿌리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계절이 있습니다. 3월에 파종을 해야 하는 작물을 5월에 심을 수는 없습니다. 벼농사를 5월에 심고 6월에 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그의 농사는 끝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2월과 3월에 시작된 것이 특히 무서운 것이지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직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열흘 안에 끝내자고 계속 재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타이밍을 넘겨버리면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70% 이상 수입합니다. 일본은 80%에서 90%에 달하고요. 그 원유가 지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지나갑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약 200일분의 원유 비축분이 있다고 합니다. 200일, 얼핏 들으면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수급이 완전히 끊겨버리면 20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3만 원 이상은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금융 이야기 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올해 초만 해도 전 세계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요. 인공지능, 로봇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반대가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당장 돈을 벌지 못하고 자본을 빌려서 사업을 키워가는 회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주가가 흔들립니다. 지금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있는 곳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도 정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를 잘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나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떤 전문가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더 빨리 앞서 나가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로부터 석유를 사든 결국 달러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3%에 불과했던 중동에서의 위안화 결제 비율이 31%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석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기존 80%에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는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는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국이 중동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묶여 있는 사이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압박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아닌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대만 주변에서 정밀 미사일 훈련을 상시화하고 해상 봉쇄를 통해 대만을 서서히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대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인 TSMC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대만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 위에, 마트 계산대 위에, 통장 잔고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뉴스에서 중동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미사일 한 발 뒤에 있는 더 긴 이야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시든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가? 누가 이 전쟁으로 무엇을 얻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세상을 읽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천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오늘 밤은 특히 더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정말 잠이 들 시간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무게를 그리고 3천년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